부탁을 받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딴 일도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오래전에 받았던 거 벌써 이렇게 날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만나 뵙어서 반갑고요. 특히 이제 제가 존경하는 박세갑 교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그런 모임이라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신경과, 그 중에서도 뇌졸중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질병에 대한 거 얘기는, 그걸 주로 다루는 거는 별로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좀 더 큰 걸 한번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뒷부분에 좀 병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즐거운 얼굴로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맥주잔을 들고 우리가 마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맥주잔이 있구나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저걸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팔을 뻗어서 잔을 짚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가져와서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주 단순한 그 행동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단순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맥주잔을 봅니다. 그럼 우선 저걸 보고, 저게 맥주구나. 그리고 잔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맥주 중에서도 카스냐, 클라우드냐, 등등 어떤 맥주가 생각을 하고, 잔 안에 맥주가 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잔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는 거는 주로 시각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보면은 망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이 맺히게 되고, 그 상이 뒤에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그 시각 피질이라서 뇌 뒤통수에 있는 부분에 시각 피질이 있는데, 시각 피질이라는 것은 상만 맺히는 것이지 그 상이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더 넓은 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이제 저 맥주구나, 마시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에 대한 저 옛날 내가 맥주 먹으니까 시원했어. 등등.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시자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까, 왼손으로 들까, 얼마나 멀리 있지, 그럼 팔을 어디까지 뻗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무의식 중에 우리가 다 계획을 짜게 되는 걸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는 거는 이 앞니마엽이라고 해서 전두엽에서 주로 하게 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뻗어서 매 잔을 짚는다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때는 이 전두엽에서 계획을 짠 데에서 운동 피질에 명령을 보냅니다. 자, 오른손이면 오른손 해서 팔을 뻗어서 저기 가서 잔을 잡아라. 그럼 이제 팔이 뻗어지죠. 그래서 손으로 맥주잔을 잡습니다. 그럼 팔을 움직이고 손을 벌리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 피질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잔을 잡을 때 얼마나 세게 잡을지,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미세한 운동을 해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운동 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손의 기능, 또 기저핵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동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잔을 가져와서 입으로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 경로를 해서 잔을 옮긴 다음에 입까지 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손의 기능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제대로 이게 오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손에서 그걸 하게 되고, 손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손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입까지 갖고 와서 입을 벌리고
적당량의 맥주를 입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안에 들어온 맥주를 삼키는 거는 또 다른 기능이에요. 뇌간의 기능에 삼키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맥주잔을 들어서 마시는 이런 행동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연산에 의한 그 행동을 하면서 말은 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뇌의 각 부분이 그 해당되는 기능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전혀 실수 없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사람은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곤충도 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그 속에 뇌가 있습니다. 아, 머리가 있어서요. 아주 정말 더 원충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은 뇌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그 파리 정도 되는 곤충만 해도 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는 사람의 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개의 신경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람의 뇌가 하는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뇌가 여기 있으면서 아, 이게 먹이구나. 아니면 뭐, 이거 뭐 좀 위험하다 피하자. 뭐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럼 도망가자. 뭐 싸우자, 아니면 먹이구나 먹자, 아니면 짝짓기 하자,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를 이러한 뇌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원시적인 구조밖에 없어서 사실은 인간의 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파리의 요게 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의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을 뇌로 보내는 이런 신경을 현미경 염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식의 그 신경 다발이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곤충도 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5cm 정도고요. 요게 파리의 뇌의 크기입니다. 요거는 생쥐의 뇌의 크기입니다. 사람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뭐 파리는 아까 그 뭐 언급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되지만은 생쥐의 뇌만 해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뇌의 겉모양에 고랑과 이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은 특히 이게 뇌의 고랑이랑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고랑이랑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뇌의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또 구형으로 생긴 것보다는 그 안에 이렇게 홈이 파져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피질이 같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뇌세포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류의 뇌고요. 이게 파충류, 조류, 뭐 우리가 흔히 새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딴 거보다는 좀 뭐 꽤 크게 큽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쯤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요.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는 이제 대뇌, 그 다음에 손에 뇌간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침판지 정도 되면은 지능이 좀 꽤 높은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대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인간은 그거보다 좀 더 크죠. 근데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얼핏 보시기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면 요 부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침팬지는 전두엽이 있어도 전두엽이 요 정도로 끝나는데 인간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발달했다. 우리가 이거를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서 전전두엽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
그 머리에서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가장 고위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뇌의 모습이죠. 이건 뭐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뇌를 부검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정액을 통해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의 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싱싱하게 보입니다. 요게 수술장에서 찍은 뇌입니다. 여기서 두개골을 이렇게 열었고요. 요 뇌가 사실은 이런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뇌막이라 그래서 막으로 덮여 있고, 뇌막을 이제 벗겨내면 그 밑에 있는 뇌의 실질이 보이게 되고, 뇌에 피가 많이 가서 이렇게 선홍색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술장 안에서 보면은 심장이 뛸 때마다 뇌가 이렇게 수축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펄스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피가 갈 때마다 이렇게 그만큼 확장됐다 수축됐다 하는 거가 뇌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뇌가 실제로 만져보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푸딩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질이 푸딩 정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제가 생각에 두부, 연두부 정도. 모두부라 그래서 좀 단단한 거 있죠. 그 중간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조직이고, 따라서 뇌는 그 손상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거가 우리의 머리털, 그 다음에 두피, 그 다음에 두개골,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뇌막, 또 뇌막 안에는 뇌척수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외상이 딱 왔을 때 그 외력이 뇌로 직접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큰 드럼탕 안에 물이 차 있고 그 안에 그 바가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밖에서 드럼통을 쳤을 때 그 압력이 치는 그 외압이 바가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물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뇌가 우리 몸에서 보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는 파충류의 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생존에 관계되는 그런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포유류의 뇌라고 얘기 들은 것처럼 기억, 분별, 감정, 뭐, 그 같은 감정의 뇌라고 되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훨씬 더 큰 심피질이 있는 데는 우리가 사고를 하는 사고의 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의 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서 뇌가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밑에 척수가 있고 연수, 뇌교, 모수, 중뇌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흔히 여기를 수음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호흡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가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 아주 드문 병 중에 하나, 온딘스 증후군, 온딘 증후군, 온다인 증후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호흡 중추에 어느 정도 손상이 온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내가 숨을 쉬어야 되고요. 잘 때는 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이런 아주 드문 증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골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또 심장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이 심장 중추에서 신호를 가면은 심장은 사실은 다른 뇌가 망가져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박동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에 이제 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눈이야말로 외부의 세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청각, 후각, 미각, 뭐 아니면 체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가 시각입니다.
시각이 전체 감각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뇌로 들어온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시상하부라는 데서 체온을 조절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밑에 이제 뇌간의 기능 중에 하나는 삼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 뇌를 다친 분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삼키는 기능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보시는 콧줄 끼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식이 있더라도 삼키는 기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콧줄을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상일 때는 삼키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한번 망가지고 나서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앞으로 해가지고 이 뇌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 다발이 쭉 내려가고요. 요 뒤쪽이 이제 의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그 중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식이라는 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망가지면은 의식만 딱 나빠져요. 그리고 요 앞이 망가지면은 의식은 멀쩡한데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혹시 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나 아니면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실화입니다. 이 장 도미니크 모비라는 사람이 그 요새도 그 잡지가 있죠. 엘르라는 패션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운동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위만 딱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 멀쩡하고 팔다리 하나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키는 것도 물론 못하고요. 단 하나 한쪽 눈을 깜빡거리고 그쪽 눈은 움직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 치료사가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다가 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잡지사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상황을 한번 책으로 써보고 싶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물론 타자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필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책을 썼냐면은 이 치료사가 ABCD서부터 쭉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그러면 R서부터 시작하고 또 ABCD부터 해서 E 그러고 E에서 깜빡거리면 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동안에 잘 지내다가 책이 출간되고 나서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목적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였고 마치 잠수종 안에 자기가 갇힌 것 같은 상황이다. 잠수종 아시죠?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누가 뭐 잠수종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얘기도 있었는데 그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고 나비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은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수정에 갇혀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나비처럼 그 영혼이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 용어로 락드인 신드롬 그래서 이거를 감금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의 뇌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 편도체와 해마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편도체라는 게 요 앞에 편도라는 게 이제 알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편도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공포, 분노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참 그 과학자들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것도 면도 있는데 클리버와 부시라는 그런 과학자가 원숭이의 이 뇌의 이 부위를 양쪽을 다 손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화도 안 내고 뭐 위험한 게 가도 별로 공포도 없고 네?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하여간 뭔가 먹을 거를 계속 먹어대는 그러니까 하이퍼 오랄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가 확 올라갑니다. 하이퍼 섹슈얼리티라는 게 올라가서 이런 거를 클리버비시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자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만납니다.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염이 생기는 경우에 헤르페스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 경우에는 이 부위가 이 축두엽 부위가 특징적으로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그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데 해마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기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해마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츠하이머 증후군이라고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병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망가지는 부위가 이 해마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해마 있는 부위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그 진단하는데 뭐 얘기를 합니다. 왜 해마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해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의 뇌라는 게 이제 이 뇌내 피질이죠.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전두엽에서 연암정형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최고위 기능을 하는 그런 부위고요. 여기에 후각이 있고 여기 청각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가 있고 시각이 있고 여기 언어가 또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암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피질로 상이 들어갔을 때 그 상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뭐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부위가 되기 때문에 더 상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운동 피질하고 그다음에 체감, 몸 감각, 겉질, 피질을 보는데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운동 기능을 보면 이 바깥쪽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손가락에 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엉덩이고 그다음에 다리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위가 굉장히 커요. 신체의 크기보다. 얼굴도 그렇고요. 감각은 마찬가지로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두툼하죠. 그래서 입술의 감각이 상당히 많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들이 좀 많이 있고 발가락은 그거에 비해서 감각이 훨씬 떨어집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전두엽을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도 노동자, 철도 공사장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철봉이 폭발 사고로 튀어나가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이렇게 관통을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관통한 통로가 이렇게 됩니다. 살았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하고 그랬는데 사고가 생긴 다음부터는 완전히 버릇없고 뭐 이런 사람이 됐고 또 하나는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면은 이런 증상이 나오는구나 하고를 알게 됐어요. 또 이런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은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는 경우 뭐 우리가 우습게로 뭐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부위가 망가지면은 뭐 A냐 B냐를 놓고 나서 어떤 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위쪽, 아래쪽부터 올라가는 게 위쪽에 있는 뇌를 손상을 시키면은 오히려 사람이 굉장히 얌전해져요. 그래서 이 위를 열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뇌를 손상을 시킨 거고 이런 수술은 뇌를 그 두개골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눈을 통해서 눈 밑에 있는 그 눈 뒤에 있는 그 두개골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런 날카로운 봉을 넣어가지고 이걸 안에서 휘저어가지고 뇌를 망가뜨리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누굴 대상으로 했냐? 정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얌전해지게 만들었어요. 정신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수술 자체도 굉장히 쉬워서. 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하는 거라는 비난을 받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혹성 탈출. 혹성 탈출에 찰턴
했더니 맞죠? 그 동료가 붙잡혀가지고 뇌 수술을 받고 나서 굉장히 얌전하게 돌아온 반항적인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럼 전두엽 말고 이 후두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있으면은 뇌에서 외부에서 시각이 오면은 눈에서 망막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시신경을 통해서 이 뒤로 쭉 가서 이제 시각 피질까지 갑니다. 시각 피질까지 가서 이게 뭐다 하는 상이 맺히게 되는데 요쪽 요렇게 뒤쪽에 뒤통수에 이렇게 손상이 온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시각 자극을 주게 되면은 뇌 피질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시각 피질이고요. 요게 그 연합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같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무슨 뭐 맥주구나 맛이 있겠구나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사진이 fMRI라고 해서 펑셔널 MRI라는 겁니다. 요게 펑셔널. 그래서 MRI는 찍었고 여기에서 혈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게 돼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한테서 이제 뭐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뭐 공포를 느끼게 한다든지 등등 했을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좀 더 아는 데 도움이 되죠. 자,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지금 1000억 개가 있다고 돼 있고 각각의 뇌세포는 또 서로 간에 엄청난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커넥션이 있어서.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걸 시냅스라고 얘기하고 그 시냅스의 총 합계가 100조 개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연결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실제로 뇌 안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다고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상상도로 그려놨지만은 이 중간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고 서로 간의 연결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점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쉬는 동안도 있지만은 기능을 할 때는 그게 이렇게 불이 켜지듯이 쫙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화가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 18세기 후반에 카할이라는 사람이 그 뇌세포를 염색을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실버스테인이라는 은을 가지고 염색을 했더니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뇌세포의 신경세포의 몸통이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엄청난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수많은 가지가 서로 간에 커넥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태중에 있을 때하고 신생아 3개월, 6개월, 2살까지의 뇌세포 염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신생아 때에서부터 2살까지 뇌세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시냅스, 연결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살까지는 엄청나게 연결망이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연결망에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제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는데 어떻게 가지치기가 일어나냐면은 일단 다 연결을 해놓고 계속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활성화가 되는 부위는 계속 살아남게 되고 활성화 별로 안 되는 거는 가지치기로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애들한테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자극을 주고 하는 거가 어린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생아의 뇌는 한 333g, 2살이 되면 그거의 한 3배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가지치가 쫙 일어나면서 뇌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가지 연결이 일어나면서 2살이 지난 다음부터는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애가 얼마나 똑똑한 애가 되느냐가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망과 가지치기는 마치 사회의 소셜 네트워킹 아날리시스 그림 그린 것처럼 요 사람이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고 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 또 이 안에 또 연결이 됐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시피 뇌 안에서는 거의 모든 세포가 거의 모든 다른 세포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반도를 그 위성에서 밤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좀 껌껌하고 이쪽은 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이고 북한의 평양만 이렇게 약간 빛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많은 그 뇌의 발달이 이루어진 어린애들은 이렇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암흑의 세계처럼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거가 그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 차우세스크인가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낳아. 애들을 안 낳으면은 세금을 막 물렸습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낳아서 한 3명씩 낳게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그 애들 애들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그걸 다 키웠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어린애들 다 그 수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걔네들을 그 케어하는 그런 그 부모들이 있는데 일일이 그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아무리 울어도 반응을 해주지 마라. 그래서 애들이 울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울질 않아요. 근데 어느 그 뇌과학자 그 이후에 가가지고 애들을 봤더니 IQ가 뭐 80, 60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저 사람 학자 부부가 애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참을 지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은 이미 굳어가지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애를 잘 키우고 자극을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뇌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플라스티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손상이 오면은 요 부위는 망가지게 되고 다른 부위가 요 망가진 부위가 하던 기능을 떠맡아서 하는 거를 말합니다. 가소성이라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탄성의 반대말입니다. 탄성은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딱 눌러놨다가 놓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소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그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가소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뇌를 다 얻어서 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면은 자기 뇌도 간수하기 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재밌는 상황이 요 부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크더라. 그래서 야 저게 무슨 그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평소에 그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요 바이올린 하면서 왼쪽 손가락이 여기로 가서 자극을 많이 해서 요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커진 거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천재성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밝히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소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또 하나의 가소성입니다. 이거는 맹인들한테서 점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점자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나왔더니 1년 후에 이 자리가 이렇게 커지고 훨씬 더 활성화가 잘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게 왼쪽 뇌거든요. 왼쪽 뇌에 손가락이 있는 부위고 이 부위는 오른쪽 손가락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점자를 되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런 가소성에 의해서 뇌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BBC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오스틴이라는 어린애가 이 플라스틱 컵 쌓는 무슨 대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신기록 보유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 중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서 이 성인이 나도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뭐 그 승패는 뻔했죠. 처음부터. 얘는 완전히 거기 숙달된 애고 이 사람은 처음에 좀 배워가지고 한 사람인데 이 뇌파의 활성화를 봤더니 얘는 뇌파가 그렇게 별로 활성화가 많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면서 활성화가 막 됐는데도 불구하고 컵 쌓기는 제대로 잘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평소에 이 컵 쌓는 거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쪽 통로, 그쪽 시냅스가 강화가 돼가지고 그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로의 활성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회로가 새겨졌다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인코딩이 됐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코딩이 일단 되고 나면은 별로 노력 안 해도 우리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입니다. 운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뭐 앞차가 쫓아오는 것도 달려오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과 같은 이런 뇌예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지면은 퇴근해서 집으로 갈 때까지 딴 생각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집에 와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코딩이 된 거죠. 이게 한석봉과 그 어머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한석봉과 어머니가 불을 끈 채로 글씨 쓰는 거와 떡 써는 거를 시합을 했는데 뭐 형편없이 어머니한테 진 건데 어머니가 그동안에 떡 써는 걸로 해가지고 인코딩이 돼 있어서 이분은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지런하게 떡을 썰 수 있었는데 한석봉은 10년 동안 글쓰기 연습을 하고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그걸 미처 마치지 못한 채로 본인은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앞에 컵쌓기와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뇌세포는 이제 죽어갑니다. 언제부터 죽어가냐? 25살 경부터 죽어갑니다. 매일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3,650만 개, 10년, 50년 되면 10년, 50년 되면 15개, 25개 뭐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천조라 그랬죠? 그래서 20억 개가 죽어도 2%밖에 해당이 안 돼요. 정상적인 뇌인 경우에. 하지만은 뇌졸중이 오면은 순식간에 20, 30%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게 이 뇌졸중인데 이따가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뇌세포가 죽어가고 하는 거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고령 사회가 됐죠. 65세 이상이 14%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고령 사회가 됐고 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일본이 최근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노인은 많아지고 나이 든 노인이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사회나 본인 개개인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입원 환자들 보면은 요새 90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제 조만간 100세가 넘는 분들이 입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요새는 경로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건강한 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든 뇌는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위축이 되게 되죠. 이제 정상적으로 그 얼굴에서 이 존 레논이 젊었을 때 얼굴이고 나이 들었을 때 얼굴인데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든 뇌도 이렇게 주름살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오는 정도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뇌를 잘 간직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 같으면은 사실은 쓰다가 망가지면 이식을 요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식하는 장기가 다 있습니다. 안, 눈, 그다음 뼈, 뭐 피부, 혈관, 그다음에 신장, 뭐 등등등 간, 심장, 폐까지 다 있지만은 뇌를 이식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실제로 뇌를 이식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올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이전에 우선 뇌사라는 그 용어가 생겼습니다. 여기 사망자가 있고 뇌사자라는 게 있는데, 뇌사자라는 것은 뇌의 기능은 완전히 멈췄다. 다른 장기는 기능을 하더라도 심장도 뛰고 뭐 대소장이 소변도 만들고 대변도 소화도 다 시키고 하더라도 뇌가 기능이 망가지면은 뇌사라고 그러고, 뇌사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사망한 걸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를 띄어다가 환자들한테 이식을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뇌를 이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 뇌를 갖다 쓸까?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바꿔서 이식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살았다 그래요. 일주일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뇌를 갖고 있는 그 부위가 나냐, 몸이 나냐, 내가 누가 된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뇌는 아직도 굉장히 좀 그 이식이라는 게 좀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장기 이식은 아니고 세포 이식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파킨슨병 환자한테서 그 죽어가는 세포를 대체할 줄기세포를 갖다가 넣어서 환자를 좀 치료를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뇌의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치료제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알코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연장 기구 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냉동고예요. 냉동고. 그 액체 질소에 사람을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 안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빼고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관을 합니다. 언제까지 보관하느냐? 당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의술이 생겨날 때까지 보관하겠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어떻게 되냐면 보험을 들게 합니다. 생명보험을. 그 생명보험을 들면은 사망했을 때 누구한테 그 보험금을 줘라 하는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금을 이 회사한테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12만 6천 파운드. 이건 영국에다 광고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5만 파운드짜리가 있어요. 5만 파운드는 머리만 보관할 때 5만 파운드. 전신을 보관할 때는 12만 6천 파운드고 이건 5만 파운드입니다. 즉 5만 파운드짜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의 다른 부위는 다 없어져도 돼도 내가 뇌만은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니까 그거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전체 그 환자 중에서 더 35명의 환자라고 보기에는 사망자 중에서 35명이 전신 보관하고 있고 76명은 머리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소위 선전하는 그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수십 년 후에 정말 의술이 발달해서 살아났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깨어난 그 세상이 지금과 같은 세상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옛날 그 부시맨 영화를 본 거,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던 사람이 그 대도시에 다운타운에 와가지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마도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같이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쟁을 불붙인 게 이제 이세돌과 구글의 알파고와의 시합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하랴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뭐 분명히 알파고가 이길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한 판을 이겼죠. 아시는 것처럼 한 판이 이긴 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세계적인 기사들 전부 다 완패를 시켰습니다. 완패를. 소위 그 중국에 있는 커제라는 세계 1위도 완패를 시키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상대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이 또 개발이 돼서 그 이 알파고를 상대로 시합을 하는데 알파고를 또 완전히 이겨버리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는 생각은 전에부터 갖고 있었고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로봇이 너무나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서로 이렇게 만나다가 너 혹시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억이나 이런 뇌 속에 있는 저장된 우리의 그 각종 정보, 나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각종 정보, 특히 거의 대부분이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 컴퓨터 칩에다 다운로드를 시키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알코올처럼 뭐 얼렸다 녹였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의 존재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뇌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보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뇌졸중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뇌와 심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장기입니다. 근데 뇌하고 심장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가 뭐냐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피가 뇌로 못 가면 그걸로 그 뇌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장이 이제 뇌로 피를 많이 보내냐 하면은 심장이 한번 이렇게 꽉 짤 때 나가는 피의 5분의 1이 뇌로 갑니다. 20%를 갑니다. 근데 뇌의 무게는 한 1300, 1400g이거든요. 그러면 몸무게 한 2%밖에 안 되는, 5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20% 간다는 건 그만큼 뇌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얄타 회담에 있던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세 사람이 전부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1945년도 4월 13일 날 그 루즈벨트가 사망을 했다는 기사를 실은 신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천벽력처럼 됐다. 그래서 그 뇌 출혈로해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뇌 출혈됐냐? 보면은 그 당시에 혈압입니다. 혈압.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인데 보면은 얄타 회담 때 직전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철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이제 죽을 때는 거의 그 300 가까이 그 혈압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리인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답은 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은 최근 한 수십 년, 길게 잡아서 한 100년 이내에 다 나온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장하고 이제 뇌를 연결하는 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인데 혈관이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동맥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벽에 이제 기름기가 끼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참 재밌는 게 그 호기심으로 과연 아주 옛날 사람들도 동맥경화증이 있을까? 요새처럼 이렇게 기름진 게 잘 먹고 그런 때만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서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 한 거가 이겁니다. 이집트의 미이라예요. 이집트의 미이라를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원전 300년 전의 미이라에 보니까 관상내공맥 질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석회가 있고요. 1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의 미이라를 찍으니까 경동맥,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에도 이런 동맥경화증의 흔적이 있고 관상동맥, 이런 복부의 대동맥에도 이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인류와 함께 같이 왔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미이라가 된 사람은 사실은 그 이집트에서 최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먹었겠죠. 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신경과 의사들은 주로 뭐로 했냐면 부검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서. 살아있을 동안에 뭘 했냐? 이 환자는 몇 월 며칠 날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두들겨 봤더니 어떤 게 나오더라. 뭐 반사적 작용이 어떻게 나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다음 환자가 죽으면은 부검을 해서 뇌를 꺼내서 다 잘라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이 지식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사실 신경과 의사라는 게 얼마나 정말 할 일이 없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딱 깬 것이 CT입니다. CT. 1972년도에 CT가 나와서 머리를 열기 전에 머릿속에 어떤 것이 생긴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새로 생겨서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개벽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운스필드라는 공학자가 CT를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공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CT를 찍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냐 하다 보니까 MRI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R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MRI가 인구 수당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다음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진단이 되지만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CT나 MRI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또 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흔한 병인 뇌졸중인 경우에는 보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다. 근데 그거를 뇌경색이 온 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쓴 거는 꽤 됩니다. 예. 그리고 혈압 조절하는 것도 좀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자 하는 치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을 주기 전하고 약을 준 다음에 이렇게 뚫립니다. 이건 약을 말초에서 혈관에다 이렇게 줘서 하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서 그 피떡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혈관을 다시 개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또 그 성공률이 좀 떨어져요.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코르크막에 병 따듯이 그를 막힌 거를 끄집어내자. 그래서 혈전 제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혈관 안으로 물론 들어갈 때는 좀 이렇게 다 접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혈전이 있는 부위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쫙 펴서 이걸 같이 끌고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이렇게 혈전이 나와요. 그러면은 막혔던 거가 이렇게 뻥 뚫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꽤 잘 됩니다. 그 대신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뚫어 놓는다 그래서 뚫는 게 전체가 아니고 죽기 전에 뚫어야 된단 말이죠. 세포가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져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실려 들어왔다가 걸어 나가는 분들도 요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치매는 사실 따로 얘기를 길게 해야 될 병이지만은 일단은 원래 정상이었던 분이 인지기능이 떨어질 때 치매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인지기능이 떨어진 거는 그건 치매라고 아니죠. 전응이라고 그래요. 전응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건 치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대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혈관성 치매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이 막혀서 그거에 의해서 2차적으로 뇌가 망가지고 망가진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차이는 뭐냐? 알츠하이머 병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뇌졸중 예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왔다 그래도 이게 어떤 종류의 치매냐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부 환자는 둘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 치매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병원에 빨리 오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올라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쪽 마비가 오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막 어지럽거나 심한 두통이 오면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119 타고 병원에 오시오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뇌졸중 소식지는 제가 12년 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교육이 하냐? 평소에 생활관리와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외래 진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처음엔 흑백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칼라로 되고, 한 해에 4번 나옵니다. 이거를 1,500부씩 찍어서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뇌졸중 소식지를 치면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거기다 우리가 돈 준 거 아닙니다. 돈 없이도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뇌졸중 소식지가. 그래서 최근까지 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첫 호소부터 최신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 환자나 가족이나 일반인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스스로의 뇌를 잘 지키셔서 끝까지 건강한 뇌를 가지고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